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이 광복후의 전쟁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뤄내는 데 일조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 산업인데요. 도로와 철도, 공항을 만들면서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고요. 주거시설과 빌딩을 지어 올리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된 건설업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유지연 회장 모시고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건설협회 유지현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3월에 취임을 하셨고요. 네. 이제 거의 한 8개월 정도가 되셨는데 그동안 감회가 어떠셨어요? 예,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벌써 3월 달에 제가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또 정관계 또 이쪽 의회 쪽에 네네.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네. 예.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 업계에 많은 기업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협회라는 정도만 알고 정확하게는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 대한건설협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건설업은 건설업 면허가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건설업 면허하고 전문건설업 면허인데 저희 협회는 그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네. 그런 대형 업체부터 중소업체까지 총 저희 종합건설업 면허가 11,000개 가까이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저희 협회 회원은 7,700여 사가 됩니다. 그 안에는 이제 현대나 삼성, 네. GS 이런 대형 회사부터 저희 같은 이제 중소업체도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냥 일단 이름만 들어도 알거든요. 중소건설사들이 많은지 아니면 대형 건설사들이 많은지요? 업체가 훨씬 많죠. 한 99% 정도 된다고 네. 봅니다. 예. 11,000개 업체 중에 대형 업체는 사실상 한 30개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중대형 업체 포함해서 한 100여 개 정도가 이제 중대형, 대형 업체 이렇게 네.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중견 업체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이제 중소업체로 분류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중소, 중견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네. 또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네. 입장이 서로 제각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기업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어요? 어려움이 많죠. 사실 대형 업체가 지향하는 그 정책하고 또 중소업체가 네. 또 바라는 정책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SOC 부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공동 도급을 많이 하거든요. 대형 업체 네네. 하고 지역 그 중소업체들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부에서는 지역 중소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동 도급을 하는데 네. 사실상은 이제 대형 업체에서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공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약간의 미묘한 하여튼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네. 조금 불만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협회에서 잘 또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아우러가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한 중책을 맡고 계시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네, 의견 네. 조율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렇죠. 건설업계 현안을 한번 보면요. 요즘에 건설업체들, 기업들도 참 힘들어하고 또 거기에 근로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도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집값을 잡겠다면서 사실 부동산 시장이 화랑되는 것을 좀 결과적으로 보면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또 공공부문의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는데 요즘 건설업계, 국내 건설업계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SOC 그리고 공공건설 부문이 네네. 자꾸 예산이 이제 줄어듭니다. 현 정부의 이제 정책이 아무래도 이쪽 SOC 건설 쪽보다는 복지 쪽에 좀 그 비중을 그렇죠. 많이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금 희생을 당하는 면이 없잖아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가운데도 새로운 뭐 어떤 전략 뭐 변화 이런 거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부분은 사실은 대형업체나 중소업체나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다주택자들은 어떤 그 재정적인 능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중산층 이하 뭐 이런 서민들은 아무래도 이런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대출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둘 겁니다. 네네. 집을 구하는데 네. 그런 데서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주택 쪽이 아무래도 좀 주택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업체도 어려워지고 또 집 구하는 분들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정책을 좀 유연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을 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자면 공공건설과 그러니까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자본 네, 관련된 건설과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 건설 좀 나눠보자면 일단 공공부문부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궁금한 점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사실 공공부문 건설을 대형 건설사들 사실 혼자 해도 된다. 다만 이제 중소 중견 건설업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약간 상생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공사의 의존도가 그 말은 중소 중견 기업들은 거기에 의존을 한다는 이야기로 좀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거의, 네. 거의 그렇게 된다면 공공부문의 어떤 투자를 국가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조금 더 타격이 될 것 같아서요. 많이 타격이 되죠. 네네. 지금 사실 대형 업체들은 이제 주택 부문이라든가 해외 부문이라든가 또 자기 개발 공사라든가 네. 이런 쪽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는 그렇죠. 능력이 있는데 네. 또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근데 중소 중견 업체들은 사실 그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거의 뭐 수주를 이제 그 수주 산업 저희 수주 산업이라고 이제 그렇죠. 하는데 네. 입찰을 해서 수주를 해서 하는 이 SOC 쪽은 아무래도 우리 중소업체들이 의존도가 아주 많이 높습니다. 뭐 80~90% 이상 아마 공공공사에 의존을 할 겁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그 국가에서 SOC 산업에 대한 내년 예산안을 축소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제가 이번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회장님이 과거에 뭐 어떤 그 주장들을 계속 하셨는지 보니까 취임하시면서부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적정 공사비 문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러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그 주는 공공부문의 수주가 공사비가 좀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건가요? 많이 부족하죠. 지금 계속 공공부문 쪽에서는 거의 뭐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 금액을 내면은 그걸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낙찰하는 금액은 뭐 80% 미만이 거의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또 예전 가격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2~3%가 또 깎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뭐 80%대로 사실 그 낙찰이 되니까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낙찰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80% 미만으로도 낙찰이 네.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 20% 정도를 사실 뭐 국가적으로는 뭐 그게 예산 절감이라고 네네.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이 사실 저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원도급을 하면 네네. 저희도 이제 하도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도급을 하는데 사실 제대로 값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80% 따가지고 원도급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윤을 취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갈등 요소가 되고 그 밑에 이제 근로자들한테도 아무래도 영향이 네. 가고 주변 뭐 사실 여러 그 지역 경제에 이제 필요한 뭐 하다못해 식당이라든가 뭐 슈퍼라든가 이런 네, 데도 네. 영향이 가죠. 그래서 이 적정 공사비는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예. 일단 정부에서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게 또 한 가지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중소 중견 건설사들은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낙찰은 받아야 되겠고 낙찰을 네. 받으려니 가격을 깎아야 되고 깎다 예. 보니까 하도급 업체들에게 줄 돈이 부족해지고 예. 결국 하도급 업체가 돈을 덜 받거나 예. 아니면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마진을 덜 남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정 마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정 마진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원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한 10%, 네네. 그리고 일반 관리비를 뭐 4%, 경비도 한 3%. 그래서 총 그런 경상비 부분이 네네. 간접비 부분이 한 20% 이상 됩니다. 20 내지 25%. 네네. 근데 그걸 다 깎아버리니까 순공사비만 가지고 네, 하니까 지금 사실 시장 평균 단가라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사실 단가를 내다 보면 네. 원가를 내다 보면은 거의 이 원가에서는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적자를 보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겨우 그 공사비에 맞출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겨우 맞추시는 겨우 거죠. 맞추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자, 논의가 모쪼록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네. 자, 이어서 저희가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SOC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 2018년 정부의 예산안이 사실 올해는 22조 1천억 원 규모였는데 이것을 17조 7천억 원 규모로 줄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공공부문의 투자를 줄이게 되면 직접 타격을 받는 것은 어차피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 다각화를 잘 해놔서 별로 타격이 없다. 직접 타격이 되는 것은 중소 중견 업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만큼 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를 좀 듣고 싶네요.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17조라고 하면은 사실 여태까지 해오던 그 네. 공사들 네. 그런 것에 대부분이 충당이 되고 이제 신규 물량이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은 아무래도 참여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중소 중견 업체들은 대형 공사들은 뭐 장기간 이렇게 그 공사 기간을 갖고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럴까 물량 확보를 하지만 네. 중소 중견 업체들의 공사는 사실 단기간에 끝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물량이 없으면 네. 신규 물량이 없으면 사실 상당히 타격이 많이 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우려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또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맞는 도시 정책을 좀 설계하겠다라는 것이 뉴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간 10조 원대의 공적 재원을 투자해서 도시 재생에 투입할 거라고 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좀 정부가 중소 중견 업체들을 위해서 건설 업체들을 위해서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도시재생은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중견 중소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좀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 네네.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달리 이제 그 재원 조달이 네.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분양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기존 그 살고 있는 분들한테. 근데 이 도시재생은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자금 조달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의문이라 그럴까 하여튼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나왔던 가계부채 종합대책만 보더라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좀 나누어야 되겠네요. 예. 재건축을 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 분들은 일단 예. 그래도 집도 있고, 예. 그리고 거기서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집도 한 2채 정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좀 자금 조달이 쉬운데 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재개발의 일환이니까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또 빌라에 사시거나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그분들에게 우리가 민간 금융을 조달 받아서 도시재생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뭐 의문이라기보다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확실한 우려를 보시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정부에서 뭐 어느 정도 지원은 네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 금융 쪽에서 조달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도시재생은 우리 중소 중견 업체들이 더 참여하기 좋은 어떤 사업이다 하는 거는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건설업계들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건설업이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가 새로운 시대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관행이라든가 뭐 이런 관례 뭐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저희들이 이제 불식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계신 것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부터 이제 타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요즘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도 거의 뭐 건설에 입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스마트 네. 도로나 스마트 시티나 뭐 주택 뭐 등등 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 건설에 네. 이제 입히는 뭐 그렇죠. 융복합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이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희 연구원이나 뭐 이런 각종 연구원들에서 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상당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도 우리가 건설이 네. 주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주역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네. 자, 최근에 그 대한건설협회 유지현 회장은 그 해외 건설을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도 아주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해외 수주 지원단으로 이란과 우즈벡도 다녀오셨죠. 네, 그리고 터키, 네. 터키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초에는 VIP 경제사절단과 국토부 해외 수주 지원단으로 인도네시아에도 가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주 지원단에 장관님 모시고 이제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이제 수주 지원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제 현지 업체들을 이제
만나 뵙고 많이 고생한다는 걸 또 느끼고 네. 그분들도 격려도 하고 격려가 뭐 제가 한다고 그래서 뭐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국가들에서 대부분이 이제는 수주만 그냥 단순한 수주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요? 당신들 금융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민간 투자를 해다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은 뭐 20년, 30년 후에 30년 동안 운영을 하고 네. 그 운영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되돌려주는 네네. 그런 형태죠. 우리 이제 민자 투자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네네. 민간 투자 그런 형태를 거의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도 제가 대통령 가실 때 제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조 달러 SOC에 뭐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자체 자금으로는 미국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PPP 말하자면 그 금융 쪽을 동반한 어떤 이런 수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수주는 이제 조금 해외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뭐 원자력이나 뭐 이런 정도는 몰라도 다른 것은 거의 뭐 가서 투자를 해서 몇십 년 동안 예, 이렇게 그 회수하는 그런 형태의 그 수주가 이제 앞으로는 주류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 게요. 우리가 그쪽에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금융 그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민자 고속도로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민자 그 철도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미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그 관행적으로 그쪽보다는 수주 경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많이 해왔죠. 근데 충분히 이제 경험이 있고 뭐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터키에서 그 해저 터널,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는 해저 터널을 SK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공사는 끝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모범적인 사례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그걸 뭐 20 몇 년 동안 회수하는 그런 적인데 현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방 한 뭐 1년 이내에 아마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진출하는 방향 그런 방향이 앞으로는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중간중간 인터뷰를 하면서 협 회장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정부에 바라는 점 그리고 업계에 바라는 점, 뭐 금융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좀 종합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건설업계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건설업계는 또 어떠한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는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업이 사실 조금 일반 우리 국민분들한테는 인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불식을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업체 자체에서 이제 자정 노력을 하고요.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앞으로 주택이나 뭐 이런 부분들, 민간 부분들은 조금은 좀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떤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아까 적정공사비 같은 것 그런 것도 하여튼 많이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낸 주역이었던 건설 산업이 다시 한번 우리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의 활약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한건설협회 유지연 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